그다음에 정의를 보겠습니다. 계몽운동이라는 이런 단어는, 계몽이라는 단어는 1784년 여기에 사전이 있습니다만은 임마누엘 칸트가 쓴 계몽사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한 답변으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렇게 긴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또 있어서 계몽사상을 부추겼는데 그것이 이제 283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789년 좀 더 지나면 이제 1793년까지 갑니다만은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계몽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몽 시대가 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1780년대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 혁명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것은 이 계몽 사상이 하나의 열매가 맺는 혁명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계몽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혁명과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몽 운동을 계속 지금 살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자, 세 저절을 봅니다. 계몽 사상이란 프랑스로 빛 루미에라고 독일 말로는 아프클레룽이라고 명명한다. 1784년 12월 베를린 개간지인 월간 개간 베를린에 기거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이때 칸트의 나이를 보시면은 만 60세 때, 그러니까 60세 한 10개월 지났는가요? 한 10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8개월이네요. 정도 지나서 글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숙한, 이 사람이 만 50세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독일어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대중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50세 넘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50세를 넘으면 인생이 이제 보이죠.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전에 잘 몰라요. 좀 죄송하지만 좀 50세를 넘었을 때야 비로소 원숙한 이제 인간미가 이제 서서히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 시대는 뭐 그렇게 되는 순간 벌써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야, 내가 이제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글을 쓰는 첫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만 된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 보시면 모든 교회와 정부가 온정주의를 폐지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포퓰리즘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거 이렇게 뭐 해주겠다 하면서 이런 것 하지 말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이런 거였죠. 그게 칸트가 추구하고자 했던 마음에, 그래서 그가 사유의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유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계몽사상가들이 만드는 게 비로소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백과사전이라는 거 없죠. 그래서 인간이 알아야 하는 이만한 지식, 창구가 있는데 이것을 엔사이클로피디아다. 백과 많은 지식들이 있다. 이 정도는 인간이 알아야만 할 거다. 그런 하나의 책을 이제 그들이 이제 만들게 되는 것도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존경했던 사람이 당시의 프로이센이죠. 영어로는 프로시아지만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2세를 칭송한다. 그는 예수회든 위고노든 유대인이든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다. 칸트는 종교적 문제를 다루면서 관용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볼테르가 나중에 또 등장을 하죠. 아주 관용을 굉장히 용서, 이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칸트의 기본 이해는 이렇다. 그의 에세이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한다. 계몽사상이란 자기에게 종속된 미성숙으로부터 탈출이다. 미성숙이란 타인의 지도 없이 자기 자신의 총명을 사용하는 데 무능력을 말한다. 미성숙은 그 원인이 총명의 부족이 아니고 타인의 지도 없이 총명을,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understanding을 말하는데요. 지각이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결심과 용기의 부족이라면 자기에게 종속된 것이다. 계몽사상의 모토는 이렇다. 사페레 아우데, 담대하게 알기를 시도하라.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영어로 쓰면은 이런 거죠. Dare to be wise. 지혜로우려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지 말고 dare to be wise. 지혜로우려고, 내가 지혜롭게 되려고 시도해야 된다. 담대하게 시도하라. 이제 이런 것인 거죠.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의 총명을 사용하는데 dare, 담대해라. 감히, 이런 말이죠. 감히 내가 하마. 내가 여기 주저앉을 수 없다. 내가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챌린지를 하면서 일어서라. 주저앉지 마라. 그러니까 지혜로우려고 해라. 이렇게 지혜를 얻으려. 그것을 위해서는 지식을 합류해라.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합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거기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라. 아주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전투적인 그런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몽사상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계몽사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러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보겠습니다. 현대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역사의 시대는 많은 면에서 중세 시대의 사고방식과 다른 정신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것들 중에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는 절감하는 교회, 여기서 점감이 아니고 절감이에요. 절감. 말을 제가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장하는 과학의 근이다. 그래서 하나는 교회의 근이가 코사인 곡선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는 사인 곡선으로 올라가는 사이언티즘이다.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맞물려져서 있는 시작점이 바로 계몽운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대의 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과학의 권위는 현 시대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의 권위와 정말 다른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정부적이지 않고 지성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판단 내리는 본능적 청운으로 효과를 발한다. 더욱이 그것은 조각적이고 파편적인 권위이지 로마 카톨릭의 교의의 몸처럼 인간적, 도덕적, 그리고 인간적 희망, 우주의 과거, 미래사를 포함하는 완전한 체제가 아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실천적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이론적 과학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 중요성은 사람들의 사상들에서 나온 이론적 과학을 완전히 내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이 사회에 안정과 편안을 주었느냐의 발전을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론적으로만 말하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과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실제적이잖아요.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이런 과학의 이 발전은 도대체 어떤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이론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중세 말기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서성, 갑자기 제가 서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세 말기 중후반에 이르면, 그 절정 이후에 오면은 이 철학가들은 다 과학자들이에요. 예, 과학자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이유는 이제 거슬러 가면 이제 이게 이제 동서양 문화가 그리고 과학이 서로 이제 교차하는 르네상스 때문이었던 거죠.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제 동양의 문화와 이런 과학들이 이제 서양으로 유입되면서 서양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다 동양에서 간 거니까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실제로 발전시킨 것은 그들이었지만 실제로 제공되어지는 것은 동양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콜라주의가 점차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세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오캄과 같은 사람, 스코투스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몰락하면서 이 저항력을 이제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이바지한 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에서 저항하는 것이죠. 이제 과학의 권위가. 그것을 이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의 현대의 철학, 근현대 철학의 시작인 계몽 운동이 이제 서서히 이제 모습을, 이걸 이제 이론화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의 철학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러셀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실천적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이론적 과학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 중요성은 사람들의 사상에서 나온 이론적 과학을 완전히, 그래서 이론적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내쫓아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실천적 과학의 중요성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다. 실천적 과학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게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이 더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 역사를 배우면 느끼는 게,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발전시키잖아요. 과학의 발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철학의 발전도 발전시켜버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참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교회의 권위로부터의 탈출은 개인 성장, 즉 개인주의 성장을 이끌었다. 심지어 무정부 시대까지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혁명들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 붕괴돼도 좋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붕괴돼도 좋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의 권위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다. 이 계몽 운동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죠. 이 사회가 다 없어져도 좋다. 내 개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이 무정부 시대로 갈 정도까지 될 정도 사람은 한다, 이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중요한 측면, 이제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분파주의다. 왜냐하면 분파주의는 국가 교회들로 이끌었고, 그 교회들은 평민들의 정부를 주도할 만큼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프로테스탄트주의 안에는 이제 분파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현대라고 하는 계몽 사상이 이제 서서히 세상에 구성되어지면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도록 이제 분파주의로 뻗어나가게 되어졌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계몽 사상은 결국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개인주의는 결국 통합을 바라기보다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빚어진 종교 전쟁들로 가운데 그 사상을 꼽히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개인주의와 관련을 맺은 계몽 사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 사상적 측면, 예술적 측면, 문학적 측면, 정치적 측면, 신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칸트도 지적했듯이 계몽 사상을 낳았던 17, 18세기를 이성의 시대라고 불렀던 토마스 페인을 통해 좀 더 살피면 좋겠다. 그래서 계몽 사상의 이론적으로 세상에 알린 것은 1784년에 월간 베를린을 통하여 칸트가 알렸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혁명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결정적인 마지막 방울이 되어지는 마지막 방울보다는 시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토마스 페인이 이제 이 일을 감당을 하면서 이제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중세 시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큰 에이지라고 그러고 이 다큰 에이지가 끝나면 우리가 아다시피 에이지 오브 리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성의 시대. 그래서 이 다큰 에이지 어두움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인데 그것이 바로 이성의 시대로서 혁명의 시대다. 인권을 강조하는 이 시대가 되어진 것이다. 지금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그만큼 정체성을 상실한 나머지 이러한 그 자유사상가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쓰나미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정착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도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의 권위가 이제 기울어지고 이제 인권과 사회의 권위가 올라가면서 그 주제로 인권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독교는 그 힘을 상실할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기독교는 이제. 앞으로 기독교는 과거의 80년대처럼 80년대까지의 기독교를 상상하면 안 돼.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통의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는 허상입니다. 허상. 하나님이 또다시 이제 영적 부흥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는 영적 각성인 이 운동,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뭐 미국에 있었던 뭐 어웨이큰 무브먼트를 저는 뭐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는 운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되돌아가야 한다는데 그것은 부흥이지 그건 각성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하고는 그건 숫자적인 성장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어웨이큰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이 힘을 줬는지 몰라도 본래의 정통성을 찾아가서 진정한 부흥에 가도록 하는 그것은 아니었죠.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아무튼 정체성을 찾기 전에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미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을 강조하면 그때부터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내세우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교회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인권 딱 이렇게 말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알잖아요. 인권, 생명 딱 이래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그냥
오징어 다리처럼 힘이 흐른적 가는 거. 예,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 아주 무서운 시대를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거죠. 이제 자업자득을 한 거죠. 자,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의 시대, 토마스 페인이 했던 것을 한번 봅니다. 그는 1774년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해 왔다. 아주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76년에 상식이라는 책을 썼다. 이것은 뭐 책이라기보다는 팜프렛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을 크게 격려하는 글을 썼다. 48페이지에 이르는 이글 안에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썼다.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 거죠. 그 다음 1789년에 프랑스를 이제는 방문해가지고 한 7, 8년을 그 사람이 거합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도 아니야. 거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또 일으키도록 인권이라는 글을 또 씁니다. 토마스 페인 이후는 진짜 보통 분이 아니다. 그에게 익명을 갖게 했던 책이 바로 이성의 시대. 예. 그리고 황당무계한 신학을 점검하면서 황당무계한 참되고 황당무계한 신학을 점검하겠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연신론을 변호하고 이성과 자유사상을 지지하면서 제도화된 종교와 기독교 교리를 공격했다. 그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인권을 내세우려면 기독교 교리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는 마치 하나의 뼈대와 같거든요. 교회를 지지해주는 기둥인데 이것을 없애버려야 기독교는 스스로 자멸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죠. 이런 사탄은.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들은 바보들이 돼가지고 스스로 내려놓는 거죠. 천체 바보들이죠. 보면서 아이고 주여 바보도 저런 바보들이 없구나 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심하죠. 그래서 이들이 타겟은 기독교 저것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 계몽사상을 지지하게끔 하는 이러한 기독교 내에 있는 이단 사상들을 없애려고 하는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의 이 정통신앙을 무너뜨려야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자멸하는 거고, 이런 것이죠. 아주 사탄의 전략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는 것이죠. 인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보면 인권은 자연의 기반을 두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각 개인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런 정부만이 진정한 지휘권을 갖게 된다.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가족과 그 고유한 절대적 권리를 지키는 거다. 왕권, 귀족 및 군대는 국가에 유익되지 못한 단체들이다. 이 책은 계몽주의적 계몽사상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상은 존 로커에게서 비롯된, 존 로커는 지금 같으면 자유사상가거든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유사상가는 거만한 자라고 말을 하죠. 거만한 사람은 자유사상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냉소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도 좋지 뭐 저것도 좋은데 다 좋지 않아? 굳이 이것만 해야 될 게 뭐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이 자유사상가들이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포용성이 있고 관용적이고 인권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애가 나는 많다. 이것이지만 잠언에서는 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뭘 굳이 이것만 해야 돼? 저것도 좋잖아. 저것도 하는 것이 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걸 못 깨닫죠, 우리가. 자, 이승희 시대는 한마디로 자진 신론적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타락을 극적으로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행동을 지탄하고 있다. 계시의 자리에 이성을 두고 이적을 거절하고 성경을 단순히 신적 계시로 보기보다는 문학 작품의 하나로 본다. 이승희 시대를 대변하는 토마스 페인의 첫 페이지 이 내용입니다. 나는 한 번 하나님을 믿지 그 이상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이생 너머의 행복을 바란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한 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인간의 동등성을 믿고 종교적 임무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동료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노력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믿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것은 나오는 거 어디든 나올 텐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겨우 몇 사람만 그의 장례식에 왔댔는데 그 앞에 나왔습니까? 이미 나왔죠. 예, 6명 죽을 때 여기 6명이 누구냐면 장례 치르는 2사람 장례 돈 받고 장례 치르는 2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빚진 사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혹시 죽을 때 남아있는 유물이라도 없나 그거 받아내려고 빚쟁이가 이제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아마 친구였던 거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걸 지금 아무도 없었다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하지만 이런 것들에 덧붙여 많은 다른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가정하지 말아야 하기에 나는 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내가 믿지 않는 것들을 선언하고 그것들을 믿지 않는 내 이성을 선언하는 바이다. 나는 유대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조를 믿지 않는다. 신조, 교리를 나는 믿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곧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진짜 좋은 말을 잘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투르크족이든지 간에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형태를 갖춘 모든 국가 제도는 인간이 고안한 것으로만 나에게 보이고 인간이 고안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루소도 그 말합니다만은 인류에게 공포를 주어 노예로 삼으려고 만들어졌고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나의 신조를 가지듯이 자신들의 신조를 동일하게 가질 권한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신앙은 믿는 것이나 불신을 구성하지 않고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이제 넘어가서 밑줄에 건 이야기를 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 독재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 거짓된 신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누가 초대교회 때 이 말과 유사한 말을 한 사람 혹시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은 독재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단 가운데서 어떤 이단이 있던 거죠? 예? 초대교회. 마르키온, 마르키온이죠. 마르키온 파들이 이 말을 했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빼라. 그럼 벌써 마르키온은 그것을 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서신, 누가복음 외에는 성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폴리카르포스가 이제 로마에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로마에 한번 가니까 마르키온이 폴리캅의 유명세를 알아가지고 폴리캅 선생님,
절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폴리카베 그래 안다. 저 마르키오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초대교회사를 좀 조명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이런 사상들이 전개될 것이고 반복될 것이니까 정통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사상들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썼다라는 점에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들이 미래에 도래할 이단 사상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통찰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 마르키온과 같은 사람을 왜 반대했을까? 왜 이 사상이 잘못된 사상인가? 그걸 연구를 해서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배우는 이제 그것이죠. 그게 역사에서 배우는 엄청난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그러니 역사를 모르니 대응 방법을 이제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은 계몽사상을 봤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연신론 본격적으로 영국에 들어간 영국에서 꼽힌 자연신론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